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관심과 범죄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사이버 스토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스토킹 처벌법은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계속 따라다니는 식의 오프라인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일어난 스토킹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사이버 스토킹은 인터넷, SNS, 메신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처벌하는 행위도 다양해지고 처벌하는 수위도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이버상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인 이름, 연락처, 주소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 상대방이 차단했음에도 계속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연락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이버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려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는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지인이 반복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괴롭히면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계좌로 이런 식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이라든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불필요한 거래 요청을 반복하는 방식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스토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단 한 번만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스토킹 범죄로 처벌됩니다. 한 번의 접근으로 스토킹 행위만 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경찰은 긴급 응급 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고, 법원은 잠정 조치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성별이나 관계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연인 관계가 아닌 일상적인 분쟁이 스토킹으로 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하게 연락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친구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연락은 모두 스토킹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스토킹은 연인 간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이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것이고,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법이고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와중에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해서 소위 감사한 의사의 명단을 만든 피해자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을 당하면 당하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무시하거나 참고 있으면 가해자가 점점 더 대담해질 수 있고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요. 가해자가 보낸 문자, 카톡, 이메일,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메시지를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해두면 법적 대응을 할 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나 음성 메시지가 있다면 녹음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연락을 시도한다면 차단하는 것이 맞지만, 차단하기 전에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뒤에 하십시오.
스토킹으로 고소를 진행할 때 피해자분들이 사단에서 증거가 없다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한 것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청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요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 합의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오히려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의 불안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한 관심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스토킹 범죄의 요건에 맞추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법을 잘 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고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섣부른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